네, 사실 선진국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3만 불 이상의 국민소득을 달성했었을 때 선진국에 준하는 어떤 위상이, 경제적인 위상이 올라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국민소득 3만 불에다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부강해지면 선진국이냐 했었을 때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화된 또는 성숙화된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었을 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일부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고도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은 상당히 높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선진국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선진국으로 새로이 분류될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했었을 때 사실은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진정한 레알 선진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하나의 닉네임 또는 기준이 30-50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그리고 인구 5천만 명 이상 이 두 가지를 30-50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부양 식구들을 전부 다 먹여 살리면서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올라간 나라 전 세계에서 7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으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 30-50 클럽이라는 진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반열에 올라간 선진국에 들어간 최초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왜 이러한 성과를 내지 못했느냐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진단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빠르게 고도 성장할 수 있는 국민들의 결기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실 한국같이 갑자기 이렇게 붐을 이룬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민주화된 사회 시스템까지도 동시에 달성한 사례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과정에 이르지 못했던 여러 요소들을 몇 가지로 꼽는데요. 가장 큰 문제로는 교육열이 없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가 독재 체제가 오래됐다라든가 아니면 사회가 준 신분제에 가까울 정도로 그 사회에 원래 있었던 기득권들, 이 기득권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권한을 누리다 보니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떨어지는 이런 요소들이 맞물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은 아직 우리나라 같은 반열에 올라간 국가가 없어 보입니다. 네, 사실 과거에도 우리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시점에 어떤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국가들은 모두 다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요인들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선진국이 되는 국가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말고는 아무 케이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의 특수성으로 설명을 해야지 어떤 전 세계적인 국제 정세나 국제적인 맥락에서 진단을 하는 것보단 진짜 그야말로 한국의 특수성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즘 중국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 모습이 자꾸 떠오를 때가 좀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그 현장을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목격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샤오미라든가 화웨이, 그다음에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이런 회사들,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꼭 임원들, 높은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 근로자들의 삶을 봤더니 책상 옆에 우리로 따지면 라꾸라꾸 같은 게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또 일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일하고. 그럼 중국의 청년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워커홀릭으로 저렇게 자기 자신을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일할까라고 했었을 때 그들의 입속에는 여러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있죠. 개인의 어떤 경제적 욕구만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요인은 없죠. 하지만 플러스 알파적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옥죄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이 막대한 자금과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으로 우리 중국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족한 인력이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반드시 우린 성과를 낼 겁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관도 같이 결부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의미, 국가적인 의미까지 더해지니까 굉장한 폭발력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표가 누군가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 하면 우리 옛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성적을 올리려고 열심히 하는 거지 나 혼자 그냥 운전면허증 따는 것처럼 그냥 패스 넘패스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 안 합니다. 근데 미국은 어디까지 왔대? 그럼 우리가 더 나가야지. 우리가 여기까지 갔더니 또 미국이 어디까지 왔대? 바로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의 분위기가 사실 그랬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의 남침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경제력을 확충해야 된다. 그리고 남한도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념, 이런 컨센서스가 개인이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니즈에다가 덧대어져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전반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중국을 다시 보면서 그래, 한국이 고도 성장했었을 때 그 시절에 분명 나름대로의 사회 분위기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발전의 속도를 더 높이는 요인이 됐다. 이게 하나가 기억에 남고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한국전쟁이 또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었던 또 한 가지의 우리나라의 특성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말 그대로 아무 피해 없이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남미가 유럽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북미의 여러 국가들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퇴보했죠. 그렇다면 전쟁의 피해를 두 차례나 전혀 겪지 않고 오히려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군수물자 제공하면서 적지 않은 수혜를 볼 수도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왜 이렇게 퇴보했느냐? 그것은 전쟁이라는 이런 평지풍파를 겪지 않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아주 예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사회적 기득권, 이 기득권이 경제 구조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 그걸 비집고 들어갈 의지를 오히려 박탈하게 만든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이런 모습이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에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이 일제를 피해서 해외에 이주했던 수많은 동포들, 그 사람들이 한국전쟁 직전에 다시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국전쟁 때 진짜 전 국토가 쑥돌밭이 되면서 과거와 같이 신분제의 자는 이 사람은 양반 출신이야, 이 사람은 상민 출신이야, 이런 것들을 누가 구분해 줄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는 마치 신분적으로 제로섬에서 다시 모든 사람이 출발할 수 있게 해줬고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인프라마저 초토화되다 보니 모두가 어떻게 보면 100m 달리기에서 같은 출발선에서 뛸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그래, 이 정도 게임이면 나도 해볼만 하지. 나 한번 열심히 뛰어볼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미와 필리핀처럼 이미 자리매김한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저기 30m 앞에서부터 뛰고 난 그 뒤에서부터 뛴다면 이 경기는 어찌 보면 뻔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뛰고 싶은 의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생 독립국으로는 유일하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현할 수 있었던 가장 평등한 상황에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으로 경쟁 구도 그리고 치열한 어떤 사회 구조를 우리가 독려할 수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열한 또 교육열 이 세 가지가 덧대어지면서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반열까지 올라왔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에선 사회 시스템 부분에선 선진국이 되려면 조금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폐가 있긴 합니다. 우리 흔히 부자는 3년 간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은 예전에 제국주의 시대에 전 세계 여기저기에 곳곳에 식민지령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해서 남태평양 지역이라든가 기타 여러 지역에 그곳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전 식민지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들로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경제적 추가 잉여를 본국으로 어떻게 보면 송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예전에 정말 전성기를 누렸던 그 영화를 바탕으로 아직까지 국가의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기회 없이 맨 땅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국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약속하고 챙겨주고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구축해 주는데 미비했던 점도 있고 이제부터 하나씩 그걸 만들어 가야 될 시점인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선 아직까지 여러 선진국에 비해서 사회 인프라망은 아직 조금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OECD 국가들이 인정하는 것처럼요,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사회복지와 사회 인프라망을 가장 빠르게 구축해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분류하고 있고요. 오히려 요즘은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자국의 제도를 고치려는 노력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결코 충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해왔고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수님, 우리는 중동의 탄유국들을 보면서 그냥 편하게 산다라고 부러워하는데 중동에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요, 나프리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나프리님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다닙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남PD,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의 졸업장과 내가 1,000억 원과 어떤 걸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저는 1,000억 원 내걸 것. 그럼 될 것은 나 1,000억 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내 평생에 1,000억 원 못 벌어. 하죠. 100억? 100억은 잘하면 벌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100억. 그러니까 저도 100억도. 그러니까 이건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중동의 산유국들, 그러니까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산유국은 아니에요. 석유가 나도 상업적으로 그 가치가 미미한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튀니지도 석유로 납니다. 하루에 40만 원 배럴밖에 안 나요. 시리아도 나지만 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좀 쓸 수는 있겠지만 경제로 이득은 되죠. 그렇지만 이게 뭐 사우디아라비아든지 뭐 아랍에미레이트니 그럴 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응이 있어서 석유로 정말 국부를 이룰 수 있는 나라 수준이 됐을 때 북로 국가들이 그 나라들이 이 석유를 발굴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하는 거를 자국이 못했었어요. 자국에 그 석유가 있다라는 것을 서양 기업들이 와서 알게 됐고 그들이 야 우리가 석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면은 하여튼 이게 나한테 좀 이게 조차권을 달라. 채굴권을. 그 채굴권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뭐 벌면 얼마를 주겠다. 뭐 15% 주겠다. 보통 뭐 20%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여기에 대한 뭐 가격 통제력이나 다 세하게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는 찾아오긴 했지만 많은 부분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 빌딩 1,000억짜리 빌딩을 사서 거기에서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전 자원이라는 게. 예,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죠. 어쨌든 따박따박 나오니까. 예, 따박따박 나오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그 펀드 만들어서 기축도 하고 보기 좋죠. 예, 부럽잖아요. 건물주 아니에요, 건물주. 건물주는 부럽지. 예, 남PD가 건물 갖고 있으면 배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지대국가라고 합니다. 지대
지대국가. 예, 땅에서 나오는 걸 땅에 나오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대국가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오일 렌티어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네. 이거는 렌티어 스테이트라는 거 뭐냐면 보통 국가들이 발전을 하려면 제도업을 하고 뭐를 해서 거기서 물건을 팔고 나오는 세금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운영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광물이나 이 자원을 발굴해서 대체적으로는 그 외국 회사들이 이거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로열티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나라를 지대국가라고 그래요. 렌티어 스테이트. 예. 근데 석유가 계속 괜찮으면 괜찮은데 이게 항상 불안한 게 유가가 들러나 나가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동안 잘 세웠는데 우리가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 때가 뭡니까? 공실 생기면 어렵잖아요. 아, 그쵸. 월세 끊기 힘들죠, 보시는. 예. 그 비슷한 게 뭐냐? 미국이 1997년부터 셰일 오일을 생산하기 시작해요. 셰일 오일. 네. 예. 거기서 이 충격 먹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가 기후 온난화 뭐 하면서 뭐 합니까? 친환경. 친환경. 그래서 그 석유와 같이 화석 연료에 대해서 이게 작별을 구하자. 그쵸. 예,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뭐 수소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에너지로 가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석유나 가스를 쓰지 않는 하나도 쓰지 않는 세상은 쉽게 올 것 같잖아요. 적어도 남PD님이나 저나 죽을 때까지는 그 일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가 교통수단만 그런 연료를 안 쓴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비롯해서 탈 것에서 모든 연료를 가스나 그 석유에서 뭐 수소나 전기라든지 이런 거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들 국가들이 이 석유에서 석유나 가스로 팔아서 얻은 게 그동안 100이었다면 네. 이게 60까지 내려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들이 뭐 삼성 같은 기업이 있고 그래서 뭐 석유는 석유대로 팔고 뭐 삼성, LG 그런 기업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해가지고 법인세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했다면은 네. 꼭 괜찮아요. 뭐 삼성이나 LG 좀 더 잘해주면 되니까. 그쵸. 근데 그밖에 없잖아요. 석유 파는 거밖에 없다. 예. 그렇게 되면 이거 심각하죠. 한 달에 벌어돈 돈이 뭐 한 달에 버는 게 100이었는데 그게 70원 떨어지면 70원 60 떨어지면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이었는데 한 개 500만 원, 600만 원 돼봐요. 600만 원 돼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쵸.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 국가들 전부 다 사로 다 바꿔야겠다가. 교수님, 요즘 중동 국가에 K방산 수출이 뜨겁다고 해요. 네. 터키, 이집트의 K9 저주폭, 이라크의 천궁2 대공 미사일, 이렇게 무기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전투기 현대화 사업으로 KF-22 보라매 전투기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국가들 우리나라 무기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일단 우리 무기가 가성비가 좋잖아요. 이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미군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네, 호환성이 뛰어나죠. 그죠. 우리도 전자제품 사고 할 때 호환성 있는 거 하잖아요. 맞아요. 소프트 프로그램도 호환 안 되면 쓰기 힘들잖아요. 네. 제가 애플을 왜 안 씁니까? 너무 힘들어. 뭐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애플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저는 무조건 삼성. 삼성. 예. 삼성 거만 쓰고 뭐 안에 뭐 애국자인 척하지 마라. 거기 우리나라 아닌 것도 많다. 아무튼 껍데기는 삼성이다. 예. 그리고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컴퓨터도 항상 저는 MS만 쓰거든요. 네. 왜냐면 익숙하니까. 그쵸. 예. 애플은 한번 써봤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 나 이거 뭐야 이게 안 되는. 그냥 똑같은 건 무기체 그래도. 아, 예. 자 그러면 한국은 그러면 값싸고 네. 품질 괜찮고 네. 호환도 되고 거기다 하나 더 있죠. 뭐겠습니까? 맞춰보십시오, 남편님. 오, 글쎄, 뭘까요? 빠르다? 탑기가 빠르다? 예를 들면은 네. 아니 뭐 호환성 있고 그러면 뭐 제품 품질 한다고 그러면 뭐 한국계 뭐 좋아도 독일제나 다른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의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비싸잖아, 독일제는. 그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 기술이죠. 아, 기술이전. 예, 유럽이나 미국은 팔아먹기만 하고 기술이전 안 해주나요? 예, 안 해주죠. 근데 우리도 안 해주고 싶죠. 음. 그런데 우리의 장점은 기술 이전이니까 아, 해줘야 팔 수 우리 있으니까. 한 개는 해줄 수 있어, 두 개는 해줄 수 있어 하고 꼬시는 거죠. 아. 예, 왜냐면 그럼 왜 기술을 왜 받으려고 할까요? 아니 남PD님이 그냥 돈 있으면 사오면 되잖아. 제가 물건을 팔아요. 네. 저한테 사오면 되잖아요. 돈 많다며요. 네. 사오면 되잖아요. 두 가지가 걸릴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3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
앞으로 우리 석유가 많이 안 팔릴 것 같아. 그거하고 두 번째는 맨날 사다 쓰니까 쟤네가 갑이고 뭐 비싸게 바가지 씌우기도 하고 그리고 자국 산업도 못 키우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자국 산업. 산업. 예. 결국에는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산업 다각화의 근본 목표는 뭐냐면요. 세금으로 움직이면서 메이드 인 자기 나라로. 그래서 고용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도 그 시장에서 가겠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이 기술 이전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어디냐면요. UAE가 인공위성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세트랙 아이하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기업 세트랙 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건 직접 UAE 정부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책임자한테. 일본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 애들하고 회의하는데, 일본, 야, 우리가 인공위성 사업할 때 왜 한국하고 했는 줄 아냐? 우리 일본한테 제안했었다. 근데 일본 니네들은 기술을 안 준다고 그러더라. 근데 한국은 준다고 그랬다. 그래서 한국하고 했다. 그래서 한국하고 우리가 해서 인공위성을 만들었는데, 한국 기술 70%고 우리가 30을 했다. 네. 그래서 그냥 완성을 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누구랑 하고 있냐? 나사랑. 나사에 우주 보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가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 얘기해준 사람이 외교부 차관이거든요. 네. 한국 카이스트도 공부했어요. 석사로 받았어요. 네. 한국말도 좀 할 줄 알아요. 저한테 뭐 되게 반가웠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사하고 작업을 할 때, 개발하다가 막혔대요. 그래서 이제 국왕 왕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왕실한테 보고 가니까 왕실에서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만들어라. 절대 사오지 마라. 절대 사오지 말아라. 왜냐면 사오면 못 만든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왕의 명령에 따라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었대요. 약간 우리나라 그 성공 스토리 생각나요? 맞습니다. 막 현대자동차 엔진 못 만들어서 막.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발전 시키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판다고 조화만 할 일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좋아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국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외국 애들이 이제 우리 방산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국반 산업은 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건 아닌데. 그러다 홀라당 털린다. 예. 그쵸. 그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우리 국방 쪽에 있는 분들한테 세미나 가서 그런 얘기를 한 번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건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뭐, 걱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그건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있어서, 뭐, 마음은 좀 놓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기술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중국 같은 나라도 기술 이전은 안 해주나요? 잘 안 해주죠. 우리도 이제 뭐, 핵심 기술 같은 건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냥 얼마큼 뚫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KTX 있지 않습니까? 네. 그 KTX 떼제베가 들어온 거잖아요. 프랑스에서 기술. 예. 얼마나 치사했는지 아시잖아요. 맞아요. 기술이 준다고 해준다고 그거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만든 게 산청이잖아요. 네. 프랑스 애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어쩌면 아랍 국가들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안 줘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으니까. 그럴 바에는 같이 가면서 우리도 물건 팔고 수요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쁘죠. 자, 하나의 기술 줬으면 우리는 더 높은 기술을 발전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미국이나 어떤 그런 유럽 무기를 사다 보면은 살려고 할 때 판매 불가를 막 특히 유럽이 인권 가지고 건다고 그런 게 있었다.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도 사실 불편한 거 있어요. 우리도 기술이 원천 기술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친미 국가에만 좀 할 수 있는 제한이. 예, 그러니까 친미 미국이 원하지 않는 말 못 파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을 뭐 이전할 때도 미국이 허락 없이 못 하는 게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좋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 체제뿐만 아니라 국방 체제를 한국처럼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청했던 게 사우디로 오는 대사를 네. 한국의 군 높은 사람으로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게 아예 그냥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군 시설 체제들의 네. 일대 변형을 두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사를 사성장군 출신으로 했습니다. 와, 진심인 거네요. 네, 우리도 진심이고 사우디도 진심이었죠. 그런데 네. 국방의 꽃이 피우기도 전에 네.
예, 계엄 사태가 나면서. 어, 그러니까 그분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어요. 그럼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네, 아니, 안 한다고 네, 했었는데,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국방부 장관 되준 것도 아니고, 예. 사우디 대사는 자리를 공석이 돼버리고. 아니, 국방부 장관은 사실은 저는 제일 좋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장관으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지금 사우디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지 말았었어야 돼. 그쵸. 그래서 지금 공백이 생겼어. 아니, 계엄 사태에서 국방부 장관을 왜 그걸 한다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방협력 사업에 뭐 그거 문제로 완벽히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군에 많이 경험이 있던 사람이 장 대사로 있는 건가, 아예 그 자리에 벼 있는 건 하나 딱 차이죠.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 중동 국가하고 관계가 궁금해요. 우리는 미국, 이스라엘하고 친하다 보니까 우호적인 나라가 그쪽인데 중동 개별 국가랑 우리랑 관계는 좀 좋은 편인가요? 우리나라하고 중동 아랍 국가들하고 사이는 나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만 이제 그전에는 우리하고 아랍 국가들이 조금 이제 불편했던 문제가, 불편하다기보다는 아랍 국가들이 뭐 불편하다고 대놓고 내색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이란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란과의 관계는 사실 이제 이란과의 관계가 우리가 좀 묘해요. 왜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부 다 이란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란과 자꾸만 가까워지는 걸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중에서.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란과 무슨 무기 협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한 200개 정도의 기업들이 가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로 경제적으로 윈윈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아랍 국가들한테는 그렇게 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한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리들하고 회의를 하면은 되게 재밌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대놓고 너 이란과 관계를 끊어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네.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는 북한하고 안 친하다. 북한은 우리의 안중도 없다. 네. 안중에도 없다. 우리는 오로지 I love you South Korea 이거거든요. I love Republic of Korea.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유, 왜 이란하고 놀아? 우리하고만 놀아야지. 이런. 그런 뉘앙스군요. 그렇죠. 이란과 사이 안 좋을 때. 특히나. 예. 특히나 안 좋을 때. 예.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지는 않는데, 네.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었어요. 아랍 국가들이 이란하고 좀 갈등이 많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는 되게 좋아하는 거네. 그래, 좋아요. 예, 한국 좋아하고요. 저는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자란 한국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는 언제쯤 미국같이, 아니면 유럽같이, 일본같이 어디 가도 이렇게 떵떵거리는 나라가 될 수 있고, 그 나라 국민이 자랑스러운 그런 거 언제 될까? 우리 굉장히 꿈꿨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갈 때 한국 여권을 내면은 우리가 어렸었을 때 미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와 부러워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한국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게 중동에서 우리나라 케이팝 문화나 어떤 영화 같은 문화 산업이 좀 이렇게 들어가서 교류가 있나요? 아마도 저는 그게 큰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든지 싸이 말춤 추고. 네. 예. 그럼 뭐 다 BTS.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뭐 대중문화가 뭐냐고 그러지만 사실 대중문화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예, 한국의 여러 가지 멋진 작품들 보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오징어 같은 부정적인 것도 많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런 거 보고 이게 변하는구나.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할까요? 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요. 네. 서양 세계에서는 인간에게도 품종이 있거든요. 그래요? 제일 하 품종이 뭔지 아세요? 하품은 우리 아시아인인가요? 동양 남자. 동양 남자. 개보다 아래다. 개보다 아래다. 예, 개보다 아래다. 와, 그 정도예요, 사람이? 예, 예. 그냥 동양 남자는 그냥 그 시장에 진입 못하는 게 결혼 시장이라면 예를 들면. 진짜요? 예. 동양 여자들이 인기 있죠. 좀 신비하고 예쁘기도 하니까. 네. 동양 남자들은 딱 나설 게 없어. 등치도 크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게 남자다운 것 같지도 않고, 애들이, 이상해. 그래서, 거의 인기가 개보다 못해요.
걔 아래예요, 걔 아래. 네. 요즘 안 그러잖아요. 요즘은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생기신 연예인 같은 분들 물론 아니요, 본인이- 그거 아니더라도 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니까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예, 한국 남자들의 인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해외여행 가면은 중국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냐, 일본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훨씬 우호적이고 맞아요. 그게 중국은 좀 싫어하는 것 같고. 예,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예, 문화의 힘입니다.